어쩌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이슈의 중심에 서 계시는 인물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총선 졌지, 대통령은 탄핵당했지, 그것도 몇십 년 형동생하던 사람을 탄핵을 시켰지. 뭔가 전체적으로 사실 계속 일관된 흐름이 한동훈 전 대표는 책임지려는 자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좀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더 논란이 불거지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권을 계속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호남 영남이 갈라진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민주당이 이 국회의원이 안 나오는 지역이 많았어요. 지금처럼 민주당이 대세를 다수당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항상 소수 여당의 입장이었어요. 민주당은. 근데 그래서 그 지역에 대변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둔 거예요.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 근데 그게 그때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다 보니 그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 당의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오래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은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1인 1표제를 바꾸는 게 사실 맞긴 하지. 왜 민주당은 권리당원 표가 20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랬더니 그게 사실은 뭐 민주당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정치 상황적으로 볼 때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1인 1표제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뭐였냐면 국민의힘도 사실 조직표에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인 취약하죠. 1표제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저기처럼 좀 요즘 사실 통일교라든지 신천지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두는 그 과정을 초래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영남에 계신 분들 당원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그 목소리가 사실 더 작아지기도 하고 1인 1표제를 하게 되면. 근데 영남에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1인 1표제가 약간 좀 아쉽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분들은 싫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근데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게 어찌됐건 뭐 우리 국민의힘의 신천지 의혹이든 뭐 이런 것들 뭐 집단 이런 것들 조직표 특히 그 정교 유착이라고 하잖아요. 정교 유착에 대한 저도 굉장히 끊어낼 거 끊어내고 잘못된 것들은 법적인 심판까지 받아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입장인데 한 명에게 20배, 30배 이상의 표를 준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저는 더 그 세습 정치와 좀 고인물 정치에 대해서 그쵸. 좀 더 그 가속화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청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1인 1표제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건 제가 맞아요. 민주당에 봤을 때도 네. 제가 만약에 민주당원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청년으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왜 굳이 1인 1표제를 안 하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오히려 국민들의 청년들 좀 많이 놀랐을 거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었어요. 그리고 막 사실 직접민주주의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1인 1표제 너무 합당한 것이고 그게 오히려 더 민주성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우려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약간 어떤 제도가 민의를 왜곡하지 않고 좀 더 잘 받아줄 수 있는 제도인지 그러니까 이 민의가 왜곡되지 않게 나타나는 게 1인 1표제 도입 방향이냐 아니면 지금 현행 유지 흐름이냐에 대해서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동의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는 거는 그 어떤 뭐 그 과거의 사례가 있었든 간에 지금 현재 직접 민주주의 하고 있고 모든 대다수 국민 1인 1표제 가진 상황 속에서 정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1인 1표제라는 거를 저는 굳이 그 민주당에서 어느 세력에서 나서서 반대하는 거는 저는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기득권과 본인들이 가지고 내려놓기 싫어서라고 사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사실인 것 관점도, 같아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1인 1표제 하면 정청래 대표가 유리하다. 모르는 거지. 몰라요. 아니, 선거를 어떻게 알아? 그러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선거를 어떻게 알아? 1인 1표제가 뭐 다음번 당대표를 노린다고 얘기하는 김민석 총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그게 모르고, 오히려 더 그 김민석 총리나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 나오시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장청래 당대표도 뭐 연임 안 하겠다라고 지금 뭐 발표를 어떻게 표면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기사를 봤을 때는. 근데 저는 봤을 때는 그 1인 1표제라는 것 자체는 그 굉장히 그때 당시의 흐름과 그때 당시 당론을 잘 맞는 사람이 저는 그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 그 장동혁 대표께서도 냉정하게 말하면은 정치적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다른 그때 후보자에 비해서 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선수도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당원들의 그 아픈 점, 당원들의 총의를 잘 달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들을 내세우고 그런 목소리를 비춰줬고 어쨌든 당원들이 그래서 그 1인 1표제를 선출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당대표에 대해서 권한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실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당대표에 대해서 권한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존중하고 그런 것들 이어나가고 싶으면 1인 1표제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흐름인 것 생각해요. 같아요. 언제 네. 이거를 그 바꾸느냐인데 저는 이제는 슬슬 그 흐름이 왔고
그게 사실 뭐 저는 다른 정당에 더 드는 생각이 아까 계속 했던 말 반복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1인 표에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거는.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선거는 모르는 거여가지고. 까보기 전에는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공약을 했잖아요. 그거를 1인 표제를 맞습니다. 공약을 한 걸 지키는데 민주당 내에서 약간 이견이 나오는 거 사실 이해하지 못했어. 저도요.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스를 수 없는 그냥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자.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당대표가 그러니까 되셨으니까. 이제 해야죠, 공약을 그러면. 실천할 수밖에 없는 실천해야죠. 과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민주당도 참 우리 당만큼 문제가 많구나.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 1인 표제를 반대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저희 한동훈 대표 얘기를 지금 제가 이제부터 할 건데 이게 분명히 저는 보수를 지향하는 채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채널이. 근데 한동훈을 까면 계속 조회수가 높아져. 그게 왜냐면요. 아니 민주당 까면 안 올라가. 제가 그 이유를 아는 게요. 그 한동훈 전 대표를 까면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도 몰려오고요.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좀 이렇게 우리 보수층 지지자분도 같이 몰려오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이슈의 중심에 서 계시는 인물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좀 조회수가 더 나오지 않을까. 왜 민주당에 열광하는 조건들을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어. 왜 민주당의 그 전에 민주당 세력들이 조국 대표를 저 조국 보면서 강남 좌파에 잘생기고 뭐 이렇게 공부 잘했고 그다음에 이미 성공했고 그럼에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민주당에서. 근데 이 한동훈 대표 우리 당도 사람들 되게 좋아했잖아요. 좋아했었죠. 법무부 장관 때 얼마나 사실 한동훈 전 대표께서 치적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그분이 판단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잘했다 생각하는 게 론스타예요. 론스타, 네. 론스타를 승소시킨 거는 뭐 어찌됐건 국가의 이익을 가져왔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총선 졌지, 대통령은 탄핵당했지, 그것도 몇십 년 형동생 하던 사람을 탄핵을 시켰지. 참 이분은 정치를 참. 뭔가 전체적으로 사실 계속 일관된 흐름이 한동훈 전 대표는 책임지려는 자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선거 참패라든지 아니면 단계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작에 좀 책임지고 사과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사실 결말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좀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더 논란이 불거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국민이고 두 번째 덕목은 책임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분은 둘 다 없어. 그렇죠. 국민은 안 보이고 한줌마라고 불리는 일부 세력. 그 다음에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했던 일부 의원들. 이분들을 가지고 자꾸 당을 공격해요. 근데 이게 그래서 부러운 거라니까? 민주당은 명천대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하고 있어도 당을 깰 생각은 절대 안 해. 근데 우리는 장동혁 대표 측은 그럼 니네가 나가라.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측은 너 사퇴해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책적이 됐건 정치적이 됐건 상대적으로 쓰러뜨려야 될 상대가 있는데 우리는 내부 싸움하고 있어.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가슴 아프죠. 저도 항상 이제 지금 정부가 뭐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 더 나갈 수 있게끔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고요. 여당이 뭔가 무소불위 정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뭔가 폭주하고 이렇게 앞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치고 나갈 때 실수들을 하거든요. 그 실수들을 이렇게 보면은 보고 또 견제하고 국민께 알릴 의무가 있는 게 전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힘이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잘 싸우고 있냐라고 봤을 때 잘 싸우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잘하고 있는 점도 분명히 있지만 또 잘못하고 있는 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봤을 때는 왜 너희 아직도 싸우고 있어? 너희들 아직까지도 지금 갈등이 정리 안 됐어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저도. 이번 지방선거가 참패하면 장동혁 대표님 물러날까? 저는 근데 사실 이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지방선거에 대해서 나오시는 후보자분들 중에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저번 지선 때 청년 정치인들이 대거 지방선거 때 당선이 돼가지고 기초원 강요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숫자가 정말로 경이로울 정도로 많은데요. 그분들이 이번에 대부분 또 이번에 다시 재출마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청년들이자 그리고 청년들 아니더라도 우리 당의 후보자서 나오시려는 분들 본인 돈 열심히 써가고 본인 시간 써가면서 본인들 아는 인적 자원 이런 것 모든 자원 활용해서 선거를 뛰는데 결국에는 양당 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를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인물을 봐야 되는 거 맞지만 특히 지방 정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지역에서 정말로 잘했다라고 하면 인물을 보고 뽑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정당이라는 그 한 가지 여과기를 걸러서 이제 인물을 평가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방선거를 이기려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좀 저는 우리 당에서의 지금 정치인분들이 굉장히 좀 미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할 거냐 이길 거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상태로 당장 내일 지방선거 치른다고 하잖아요. 지는 거 사실이고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온 당원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당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 도전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위축돼 있고 답답해한 것도 현실입니다. 아니 그 지난번 총선 때 그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뭐 잘 보셨을 거예요. 지난번 총선에 아마 다들 유세 지원하셨을 텐데 2024년 총선에 네. 그때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 우세하긴 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108석, 107석 이 정도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생각은 어떻게 과반만 하자였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당의 어르신들이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그 해병대 최상병 그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대응도 그랬고 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버린 것도 있고 런종섭인 것도 있고 사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았고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셨던 분들한테 여쭤보면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실 때마다 지지율이 5%씩 빠진대요. 그렇죠. 우리 당의 지지율이 그 지역에서. 근데 사실 수도권에 우리 당이 우세인 지역은 강남 상구 빼면 없어요. 없어요. 그 뭐 사실은 48개 국회의원 중에 정말 열심히 해봐야 우리가 한 8개, 9개 정도 될 수밖에 못 되는 이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3%, 5%가 빠지면 그냥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래. 어르신들이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청년들 데리고 왜 소모 정치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한 가지 명확하게 다시 정리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12.3 불법 계엄이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실 공당의 제일 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이 아직까지도 그거를 옹호하는 모양새. 애초에 당선 때부터 그런 것들 주장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물론 방송에서 우리가 윤호개인과 계속 가면 지방선거 무조건 진다는 얘기를 했지만 또 뒤에서는 전한길 씨한테 연락해서 방송에서 잘 알아서 좀 실드를 쳐달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 그 발언에 또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저도 아까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 공당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속 당연한 걸 부정하고 계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그 공론장의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규칙 자체를 파괴하려고 드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참 제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편을 들어드리면 안 돼. 네. 근데 이제 약간 저는 이제 그 억울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저는 언제 그 민주당한테 좀 실망을 했냐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제까지의 관례를 싸그리다 무시한 국회의 행태를 보면서 약간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 예를 들어서 법사위라든지, 그 뭐 상임위원장 그 싹쓸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선 그 사실 민정당 시절에 그 우리 당의 그 좀 뼈 아픈 가슴 아픈 역사긴 하지만 따라하고 있어요. 민정당 시절에도 안 했어. 법사위원장은 그때도 야당 몫이었어요. 야당 몫이 항상.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수많은 일을 하고도 이 작은 욕심 때문에 민주당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법사위는 줘도 돼요. 국회 어차피 통과 안 돼. 통과 안 되죠. 거부권 행사하면 돼요. 민주당이 180석인데 어떻게 통과를 시켜? 근데 그리고 그 왜 법사위원장을 그 전에 누가 했죠? 그 추미애 대표 전에 정청래. 근데 뭐 이런 거 퇴장시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똑같이 추미애 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국민의힘 의원이 앉아 있건 조국혁신당 의원이 앉아 있건 개혁신당 의원이 앉아 있건 이분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당신 지금 이 회의장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 보고 나가라는 얘기야.
근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거야. 수많은 일을 해놓고 그것 때문에 이걸 먹어. 이건 좀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대변인 직함을 달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너무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렇게까지 극단에 치달았느냐를 봤을 때 정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 12.3 불법 개혁 이후로 정치 지형이 완전히 기이한 형태로 좀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직도 사실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다근하게 통용되어 왔던 헌정 질서나 법치를 사실 살짝 좀 훼손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자칫 국민분들께서 보시기에 내란 세력과 조금 안 좋은 의미의 타협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엔 사실 저희 민주당 기득권이잖아요. 그 기득권끼리 야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아니, 근데 어쨌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장덕 당대표나 이런 분들 다 불러가지고 영수회담 하려는 시도가 저는 사실 저는 그거 되게 좋게 판단했는데. 안 나가셨죠. 근데 왜 하필 정청래 대표는 어저께 통과시켜가지고 또. 그러니까 사실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나가봤자 사실 들러리 쓰고 뭐 그 좋은 판 만들어주는 하나의 아니 저는 장동혁 대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거 가셔야 돼요. 왜냐면 야당 대표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해야죠. 본인이 이런 얘기 했다는 것들을 남아요. 이게 왜냐면 공개 발언도 할 수 있고 그 비공개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공개적으로 어쨌든 대통령 앞에서 보수 진영에서 아니 국민들이 생각하는 비판 지점들을 생중계 면전에다 대놓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기억에 남건 안 남건 장동혁 대표님이 야당 대표, 제1야당의 대표시면 대통령을 만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쵸. 이게 협상이 안 될 수도 있고 타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대화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만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 그 YS DJ가 한참 경쟁하실 때도 네. 수시로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깨지고 만나서 깨지고 만나서 깨지고 하다가 결국은 민주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했다거나 뭐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가기 싫던데 가기 싫었겠어요. 근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명분만 안 줬어도 갔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먹어야 돼. 그렇죠. 근데 정청래 대표님이 어저께 사심제 통과시켜버리시는 바람에 근데 사심제는 국민들 죽이는 길이에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왜냐면 아직 소송도 안 해보셨죠? 전 제 주위에 가까운 친구가 소송을 해봐가지고 거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변호사비와 들어가지 이게 알고 있습니다. 사심까지 가면 웬만한 서민집은 망해. 그냥 죽어야 돼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장동혁 대표가 1시간 전에 갑자기 못 간다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가서 말했으면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도 대화 타협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각자 대변하고 있는 국민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런 영수회담 이런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런 국민들을 대변할 수가 없네요. 그럼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는 못 듣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아쉽다. 아니, 사심제 통과에도 네. 불구하고 가셨어야죠. 사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갔으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사심제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사심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국민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검찰이 폐지됐을 때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었던 게 검찰에 대한 악습과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들이 있죠. 정치 검사라는 것도 오명들도 있었고요. 잠시만요. 아직 검찰이 폐지 안 됐어. 아직은 폐지 안 검찰청 됐으니까. 폐지에 대해서 이제 8개월인가 몇 개월 곧 되잖아요. 검찰 폐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걸 통과를 시켰잖아요.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사심제랑 똑같은 얘기가 형사 재판이나 형사적 소송이나 이런 것들 본인이 만약에 경찰에다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면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걸 이제 검찰에 넘깁니다. 근데 검찰에서 봤을 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면은 재수사권을 이제 발의를 해서 재수사를 보완 수사를 하러 보완 수사 명령을 내려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완 수사해서 또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히려 정말 폭행이라던가 뭐 성폭행, 성희롱 이런 것들 사건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를 쓰고 열심히 입증해야 되는 게 여성 피해자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있어요. 실제로 제 주위에 그런 분들도 있으셨고요. 근데 검찰이 없어진 순간 변호사에 대해서 본인의 법정 부담감이 더 심해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거에서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 마디 네.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을 넣을지 말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대표께서는 이제 넣자고 하시고 당대표께서는 빼자고. 이제 많이 하시고. 네, 앞으로 뭐 많은 수기와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수기와 토론도 있지만 나는 사실 장 대표님이 누구 눈치를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이세요? 네. 근데 비방용으로 네. 가시긴 가셨어야 돼. 갔었어야죠. 가셨어요. 가서 이게 옛날 표현으로 각하 요거는 거부권 좀 행사해 주세요. 그렇죠. 보안 수사권 없는 건 좀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라든지 각하 사심도 좀 웃기지 않아? 변호사잖아요. 그 대통령 각하도 변호사 나도 변호사. 그러면 이건 좀 어렵지 않아? 저 법조인이 이렇게 법조인들끼리 청소년 법조인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님. 카메라 다 빠지면 선배 이러고 싸울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이거지 그럴 수 나는. 저도 사실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가는 게 솔직히 기회를 사실 다 아니 놓친 그러니까 거라고. 가서 선배 이거 합시다. 해야죠. 이거 거부권 좀 해줘. 이러면 요 새끼 봐라. 요 새끼 말 좀 통하겠네. 이러면서 또 그러면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저보다 나이 많고 제 또래의 기성 정치인들한테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 양당의 정치 다들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이 젊은이들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 좀 챙겨주시고 그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목표와 꿈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 젊은 사람들이 목표 지향적이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건 정치인밖에 없어요. 정치인분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래야 꿈이 커야 된대요. 그래야 깨진 조각도 크다고. 그래서 이 젊으신 분들이 정치에 일단 들어오셨고 정치에 안 들어와 있는 다른 분들도 꿈꾸고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이 그 꿈이 깨지지 않고 혹시 깨지더라도 깨진 조각이 아주 클 수 있게 정치인분들이 좀 원로분들 지금 기득권이신 분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이런 말 하면 이것만 그 조회수가 나와요.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제가 이런저런 쓴소리 많이 하는데 다 너 잘 되라고 아까 한 얘기 하던데 제가 우리 당 얘기만 나오면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저희 오늘의 쓴소리 한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